정조실록. 정조의 문화정치와 실학의 융성.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왕위에 오른 정조는 문예 부흥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려 한다. 그의 이 같은 문화정치를 가능케 했던 것은 규장각과 실학자들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노론 권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전개된다. 정조는 1752년 영조의 둘째 아들 사도세자와 해빈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산, 자는 형운으로 1759년 8세의 나이로 세손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762년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쥐에 갇혀 죽자 횡사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제왕 수업에 들어갔다. 이후 1775년 82세에 연로한 영조가 대리청정을 시켰고 이듬해 3월 영조가 죽자 그는 25세의 나이로 조선 제22대 왕에 즉위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역시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세손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홍구경 등의 도움을 받으며 가까스로 목숨을 지켜나갔고 철저히 내면을 숨기며 살았다. 그래서 계유화라는 도서실을 마련하여 청나라 권력 문화에 열중하면서 전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다. 11세 이후 줄곧 가스마리로만 간직했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는 한편 파당을 배격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등용해 친위 세력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그의 즉위를 방해하던 정후겸, 홍인안, 홍상간, 윤향로 등을 제거하고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은세자로 바꾸었다. 또한 세손 시절부터 줄곧 그를 경호하던 홍구경을 동부승지로 전격 기용했다가 다시 도승지로 승격시켰으며 날랜 병사들을 뽑아 수기소를 창설하여 왕궁을 호위하게 하고 홍구경으로 하여금 수기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조의 신임을 한몸에 받은 홍구경은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3사의 소개, 팔도의 장첩, 묘염, 전랑직의 인사권 등을 모두 총괄하였고 이에 따라 백관들은 물론 팔도감사나 수령들까지도 그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 그리고 누이 동생을 정조의 후궁이 되게 함으로써 정권을 한 손에 쥐게 되었다. 모든 관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므로 이른바 세도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홍구경의 세도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정조의 후궁으로 바친 누이 동생 원비는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정조 또한 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조는 그가 스스로 조종해서 물러날 것을 공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구경은 오히려 정권을 독점하기 위해 왕비 효의왕후를 독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이것이 발각되어 1780년 집권 4년 만에 가산을 몰수당하고 전리로 방출되었다. 정조는 홍구경의 4년 세도 정치 기간 동안 충실히 규장각을 확대하고 인재를 끌어모았다. 즉 모든 신하들의 눈을 홍구경에게 집중시킨 다음 자신은 앞으로 펼칠 문화정치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고의로 홍구경의 세도 정치를 부추기거나 방치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가 규장각을 설치한 것은 단순한 왕실 도서관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는 규장각을 통해 인재를 모아 외척과 환관들의 역모와 횡포를 누르고 새로운 혁신 정치를 펼치려 했다. 말하자면 규장각은 정조의 근위 세력을 양성하는 곳이었다. 1776년 설치된 이래 규장각은 급속도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기능도 다양해졌다. 창설 초기에는 사무청사인 이문원 등을 내각으로 하여 활자를 새로 만들거나 편서, 간서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하고 주로 출판의 일을 맡아보던 교소관을 외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외각의 기능이 정착되자 3년 뒤인 1779년에는
규장각 외곽에 검소관을 두고 그곳에 박제가 등의 서울 출신 학자들을 배치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개국 이래로 능력과 학식에 상관없이 입신의 길이 막혀있던 서울들에게 조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터줌으로써 사회의 분위기를 지방과 당파 위주가 아닌 능력과 학식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운영하면서 당하 간의 소장 간원 중 우수한 인재를 뽑아 초계 문신이라 칭하고 매월 2차례 시험을 실시하여 상벌을 내리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각 신하들은 초계 문신의 시험관이 되게 했으므로 규장각은 실질적인 경영관으로 왕과 정사를 토론하고 교서 등을 대리 찬술하는 일에서부터 편서와 간서에 이르기까지 강범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1780년 홍구경이 제거될 무렵 규장각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고 있었고 규장각에 모여든 인재도 적지 않았다. 그 무렵 정조는 친정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홍구경을 방출시킨다. 홍구경을 방출시키면서 친정 분위기를 정착한 정조는 그동안 시험 가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1781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장각 확대 작업에 돌입했다. 그가 후에 규장각 설립 취지에서 밝힌 바대로 승정원이나 홍문관은 근래 그 선법이 해이해져 종래의 타성에 젖어 있으므로 왕이 의도하는 혁신 정치의 중추로서의 규장각이 되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1781년 규장각 청사는 모든 청사 중에서 가장 넓은 도총부 청사로 옮겨졌으며 강화사고 별고를 신축하여 외규장각으로 삼았다. 또한 내규장각의 부설 장서각으로 조선본을 보관하는 서고와 중국본을 보관하는 열고관을 세워 내외 도서를 정리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규장각에 속한 각 학자들은 승직 이상의 대우를 받으며 아침 저녁으로 왕을 문안하였고 신하와 왕의 대화 시에는 사관으로서 왕의 언동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로써 정조는 규장각을 홍문관을 대신하는 학문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시켜 홍문관, 승정원, 춘추관, 종부시 등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면서 정권의 핵심 기구로 키워나갔다. 이른바 우문지치, 학문 중심의 정치와 작성지화,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발전을 꾀함이라는 규장각의 2대 명분을 앞세우고 본격적인 문화정치를 추진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정조의 이 같은 규장각 중심의 정치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당쟁은 사색당파에서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영조 때 형성되었던 외척 중심의 노론은 끝까지 당론을 고수하며 벽파로 남고 정조의 정치 노선에 찬성하던 남인과 소론 및 일부 노론이 시파를 형성했던 것이다. 시파는 시류에 영합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고 벽파는 시류는 무시하고 당론에만 치우쳐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조는 학문적으로 육경 중심의 남인학파와 친숙했고 예론에서도 왕권의 우위를 주장하던 남인학파 내지 남인정파와 밀착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었다. 그리고 신권을 주장했던 노론 중에서도 젊은 자제들이 북학사상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학문적 소양에도 호응하고 있었다. 정조가 등용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남인 계열의 최재공을 비롯하여 실학자 정약용, 이가한 등과 북학파의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이었다. 이처럼 정조가 남인의 뿌리를 둔 실학파와 노론의 기반을 둔 북학파 등 모든 학파의 장점을 수용하여 전국을 이끌어 나가자 조정은 당연히 정조의 통치 이념에 찬성하던 시파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벽파는 자신들의 위기 상황을 실감하고 종전보다 훨씬 더 똘똘 뭉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벽파는 1791년에 일어난 신의 박해를 기점으로 서서히 힘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신의 박해는 천주교 수용 여부에 대한 논란 끝에 결국 수용 불가 결정이 나면서 일어났다.
전라도 진산의 윤지충은 양반으로서 천주교를 신봉하던 인물이었는데 모친상을 당하자 천주교 의식에 따라 상을 치렀다. 이 일로 그는 맹렬한 비난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인척이자 같은 천주교인이던 곤상년이 그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정치 쟁점화되어 조종은 서구문화 수입을 공격하던 공서파와 천주교를 신봉하거나 묵인하던 신서파로 갈라져 정면 충돌했다. 이에 정조는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곤상년과 윤지충을 국문하여 사형시켰다. 이 때문에 조정의 대세는 벽파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 뒤인 1795년 중국인 신부 주문모의 미립국 사건으로 벽파는 또 한 번 기세를 떨치게 된다. 이때 남인의 실학자로서 차기 정권의 주자로 인식되고 있던 정약용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외직으로 나가게 되고 최재공 등의 중신들도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1799년 최재공이 죽자 남인 세력은 완전히 위축되었고 이듬해 정조가 죽음으로써 남인은 거의 축출당한다. 그나마 친위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시파들 역시 일부 노론 출신의 외척 세력만 남고 대부분 정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24년 만에 정조의 문화 정치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크나큰 업적들이 있었다. 우선 규장각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자들이 만들어졌고 영조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물 제도 정비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물들이 이때 편찬된 속오래의 중보 동국문헌 비고, 국조보감, 대전통편, 동문휘고, 규장전운, 오륜행실 등의 책들이었다. 한편 그의 문화정치는 중인 이하의 평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위양문학을 낳기도 했다. 인왕산의 경화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인 이하의 위양인들이 귀족 문학으로만 인식되던 한문학의 시단에 대거 참여하여 옥계 시사라는 그들 독자의 시사를 결성하고 그들만의 공동시집인 풍요속선을 발간하는 등 대단한 문화적 발전을 도모했던 것이다. 정조시대는 이처럼 양반, 중인, 서울, 평민층 모두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집약시킨 문예부흥기였다. 그러한 문예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동력은 병자호란 이후 청을 오랑캐로 인식하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사라지고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어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긍심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문화의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그림에서는 진경산수라는 국화풍, 글씨에서는 동국진체라는 국소풍이 유행했다. 이는 조선 성리학의 고유화에 따른 조선 문화의 독자성의 발로이며 이러한 축적 위에서 정조의 학자적 소양에서 기인하는 문화정책의 추진과 선진 문화인 권륭문화의 수입이 자극이 되어 조선 후기는 문화적 황금시대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문예부흥의 선봉에 서 있던 정조는 1800년 6월 49세가 되던 해에 지병으로 앓고 있던 종기가 도저 세상을 떴다. 그는 효의 왕후를 비롯한 3명의 부인에게서 3명의 자녀를 얻었으며 능은 건능으로 경기도 화성에 있다. 실학의 융성과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사람들. 실학은 조선 후기에 대두된 일련의 현실개혁적 사상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정주 성리학의 바탕을 둔 사회체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현실 속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려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이수강, 유형원 등을 선두로 시작된 이 같은 실학은 이익, 안정복, 박세당, 홍대용을 거쳐 박지원, 정약용, 이덕무, 박재가에 이르러 집대성되고 19세기 말에 개화 사상가들에 의해 재발견된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사회 건설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염원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인 박지원, 정약용, 그리고 박재가의 삶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북학파의 거장 박지원.
박지원은 1737년 한성 서쪽 반송방의 야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자와 고관을 배출한 명문이었다. 오대조 박민은 문예 서도의 대가로서 선조의 부마이기도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박필규는 정이품의 지돈령 부사를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 박사유는 그가 어릴 때 미처 관직에도 임용되지 못하고 요절했으며 어머니 역시 일찍 세상을 떴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인 탓으로 조부에 의해 양육되었다. 조부 박필규는 노론축 인사였지만 당쟁을 싫어했던 탓에 당론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고 또한 청렴하여 축제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조부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는 건강하고 영민한 청년으로 성장해 1752년 16세 때 이보천의 딸과 혼인했다. 이보천은 비록 벼슬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좋고 성품이 뛰어난 선비였다. 그는 박지원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교리로 있던 아우 이양천에게 부탁하여 그에게 학문을 가르치게 했다. 그는 이양천에게 주로 사기를 비롯한 역사서적을 배웠고 문장 쓰는 법을 터득하여 많은 논설을 습작했다. 그리고 처남 이재성과 학문을 교제하며 서로 충실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 1760년 조부가 죽자 생활은 더욱 공공해졌다. 그리고 1765년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했고 이후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과 저술에만 전념했다. 1768년에는 집을 팔고 백탑 근처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박제가 이서구, 서상수, 유득공, 유금 등과 학문적 교류를 가졌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당대 최고의 학자 홍대용, 이동무, 정철조 등과 자주 토론했고 또한 유득공, 이동무 등과 어울려 서부지방을 여행하기도 했다. 이 당시 전국은 홍구경이 세도를 잡고 있었고 그 때문에 노론벽파에 속했던 그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위협을 피해 황해도 금천의 연암협에 응거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의 아호가 연암으로 빌려지게 되었다. 그는 연암협에 있는 동안 농사와 목축에 대한 장려책을 정리했다. 그리고 1780년 처남 이재성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삼종령 박명원이 청해고종 70세 진화사절 정사로 북경을 갈 때 수행하여 압록강을 거쳐 북경 열하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이때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 열하일기이다. 그가 자원하여 청을 다녀온 것은 홍대용의 역량 때문이었다. 홍대용은 그에게 중국 여행담을 들려주면서 그곳의 산업과 과학 그리고 신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그가 쓴 열하일기는 1780년 6월 24일 압록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요동의 봉천과 산해관을 거쳐 북경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청황제의 피서지인 열하에 도착하였다가 북경으로 되돌아오는 8월 20일까지 약 2달 동안의 여행 체험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한 부분은 별도 항목을 마련하여 덧붙여 놓았다. 이 저술로 인하여 그의 명성이 선비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후 정조 10년 1786년 50세에 음서로 성공관 감역에 제수되면서 녹봉을 받는 관리가 된다. 그러나 1800년 양양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1805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안희 현감 시절에 북경 여행을 토대로 실험적 작업을 시도했으며 면천 군수 재직 시에는 관홍소처, 한민명전이, 안설 등을 저술한다. 열하일기와 더불어 이 책들 속에는 그의 현실개혁에 대한 포부가 잘 나타나 있다. 북학사상으로 불리는 그의 주장은 비록 적대적 감정이 쌓여있긴 하지만 청의 문명이 우리의 현실을 풍요롭게 한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청이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대 중국인들의 우리 민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방법을 서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그의 현실주의적 사상은 노론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정조대의 젊은 선비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북학파를 형성하는 중심 사상이 되었다. 그의 현실개혁적 사상은 연합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허생전, 민홍전, 광문자전, 양반전 등의 소설 속에 잘 용해되어 당대와 후대 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소설들은 대개 시대상을 풍자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양반전에서는 조선 봉건 사회의 와해와 그 속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며 군림하는 사대부 계층이 처한 현실과 한계점을 잘 지적하고 있고 허생전에서는 허위적 북벌론을 배격하면서 중상주의적 사상을 통해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 실학의 최고봉 정약용. 정약용은 1762년 6월 16일 경기도 강주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정재원은 진주 목사를 지내다가 그가 태어날 무렵 대다수의 남인들과 마찬가지로 당쟁으로 간직에서 물러나 향리에 묻혀 살고 있었다. 그러나 1776년 정조가 즉위하여 정권에서 쫓겨난 남인들이 다시 등용되자 정재원도 호조 자랑에 임명되어 한성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정약용은 9살이 되던 1770년에 어머니 윤씨를 여의었다. 그리고 1776년 정조가 등극하던 해에 승지 홍화보의 딸과 결혼했다. 한양에 올라온 그는 외가를 자주 찾았다. 그의 외조부 윤두선은 문인으로 명망이 높았고 잘 알려진 문인 화가이기도 했으며 장서가로도 유명했다. 정약용이 외가를 드나들었던 이유는 바로 윤두서가 소장했던 책들을 읽기 위해서였다. 그는 열정적인 독서를 통해 고전을 섭렵하는 한편 친형 정약전과 그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지식을 쌓았다. 정약전의 친구 가운데 이승훈이 있었고 또 이승훈의 소개로 이익의 종손 이가환을 알게 되었다. 이가환은 이익의 실학을 계승한 유능한 학자로 당시 젊은 유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들과의 교제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호조 자랑이 된 아버지는 곧 다시 전라도 화순의 지방간으로 발령이 났고 그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 화순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1781년 20살 때 과거를 치렀지만 떨어졌고 이듬해 다시 응시하여 초시와 회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생원으로서 벼슬길에 오른 지 3년 뒤인 1784년 정조의 부름을 받아 경연석에서 중용을 강의하면서부터 파란 많은 삶이 시작된다. 이후 그의 삶은 대체로 3기로 나눠질 수 있다. 제1기는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벼슬살이를 하던 득위의 시절이고 제2기는 정권에서 밀려나 귀양살이를 하던 시절이며 제3기는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전념하던 시절이다. 정약용이 생원이 된 이후 1789년 3월에 정조 앞에서 치른 전시에서 합격하여 초계문신의 징호를 얻었으며 그 해에 종 7품의 부사정을 거쳐 정 7품의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그는 이때 큰 배를 배에 나란히 띄어 가교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그리고 배다리를 준공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1791년 정 6품의 사관원 정원에 제수되고 이듬해에는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는 수원성 수축에 동원되어 설계를 도맡았으며 기중기를 제작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1793년 수원성 수축 도중에 아버지 정재원이 임지 진주에서 세상을 뜨자 그는 이듬해 7월까지 상을 마치고 다시 정 5품의 성균관 직강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왕의 특명을 받아 경기 암행어사가 되어 연천지방의 서용보 일당의 범죄 사실을 보고하여 그를 해직해 했다. 하지만 이때 해직당한 서용보는 앙심을 품고
혈안이 되어 여러 차례 그를 죽이기 위해 모략을 꾸미게 된다. 암행어사 일을 마친 그는 1795년 정삼품의 병조참의에 오른다. 하지만 이때 청나라 신부 주문모 잠입 사건이 발생해 충청도 금정의 찰방으로 좌천되었다. 그 후 규장각 교서로 돌아와 편찬과 교정 업무에 종사했고 천주교 문제가 다시 정쟁의 핵심으로 떠올라 1797년 6월 제4 황해도 곡산부사로 임명되어 떠나야 했다. 이 곡산부사 생활을 하며 그는 뛰어난 목민간의 자질을 드러내어 곡산 군민들의 추앙을 받게 된다. 또한 이때 전국적으로 천연두가 유행하자 서학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책을 세우고 마과해통이라는 의학서에 담아 편찬 보급하였다. 그때까지 천연두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였던 민간에서는 그의 치료 대책에 힘입어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있었고 이것이 조정에 알려져 전국적으로 이 책을 보급하게 되었다. 1799년 그는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병조 참지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요직을 제수받는 것을 반대한 정적들은 그를 천주교인으로 몰아갔다. 이 때문에 그는 해명서인 자명소를 제출한다. 그는 자명소에서 자신은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서양의 학문, 특히 천문, 농정, 지리, 건축, 수리, 측량, 치료법 등의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서학에 접근했다면서 이를 위해 서학에 능통한 천주교 신부와 신자를 만났다고 밝힌다. 그리고 사퇴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정조는 애써 그를 달래어 주종에 머무르게 했지만 그의 사인은 완고하여 1800년 봄 처자를 거느리고 낙향했다. 그 후 정조의 재촉으로 일시 상경했지만 정조가 그의 8월에 죽는 바람에 그는 다시 향리로 돌아왔다. 정조가 죽은 후 그의 제2기 인생이 시작되었다. 조정은 노론 벽파가 완전히 장악하였고 1801년 신유사옥이 일어나 정약전 정약종을 비롯한 이가환, 이승훈 등이 투옥되어 이가환, 정약종, 이승훈 등이 죽고 서용보의 간원으로 정약용도 유배된다. 1801년 유배지에 도착한 그는 오로지 독서와 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져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야 했다.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서학 관련자들이 사형당했지만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의 공적을 존중한 조종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 유배형으로 끝났다. 그래서 정약전은 전라도 흑산도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떠났으며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유배지 강진에 도착한 그는 1801년 11월부터 1805년 겨울까지 약 4년간의 유배지의 주막에서 거처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만덕사의 해장선사와 인연을 맺는다. 1803년 봄 소풍길에 만덕사의 해장선사를 알게 되어 유교와 불교를 서로 교환할 기회를 갖는다. 이후 해장선사의 주선으로 1805년 겨울 거처를 고성사로 옮기고 다시 9개월 후에 목내 이양내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1808년 봄 다산초당으로 옮길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머물게 된다. 1808년 봄 정약용은 다산에 있는 한 정자를 얻게 되었는데 이곳은 윤박이라는 선비의 별장이었다. 거기에는 1000여 권의 장서가 있어 그가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초당에 기거하면서 그는 자신의 아호를 다산이라고 붙였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던 곳을 다산초당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11년 동안 다산초당은 정약용 학문의 산실이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을 비롯한 시경강의보, 춘추고징, 노노고금주, 맹자요의, 대학공의, 중용자잠 등 수많은 책들을 저술했다. 그리고 1818년 유배가 풀리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오면서 정약용은 다시 제3기 인생을 맞이한다.
유배 생활 중에 쌓은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흠음신서, 상소고운 등을 비롯한 많은 책을 집필했다. 그의 저서는 여유당집 250권, 다산총서 246권과 나머지 책들을 포함하여 약 508권에 달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없어져 버렸고 1934년에서 1938년에 걸쳐 신조 선사에 의해 여유당 전서가 출간되었다. 감히 한마디로 업적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저작물을 남겨놓은 정약용은 1836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신세계를 염원한 석학 박제가. 1750년에 태어난 박제가는 승지를 지낸 박평의 서자이다. 소년 시절부터 시서화에 뛰어나 문명을 떨쳤으며 박지원 문화에 들어가 학문을 익혔다. 그는 양반 가문에 태어났지만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11세 때 그나마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아버지마저 사망했기에 어린 그와 어머니는 버림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는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가까스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고전에 밝았고 남달리 시와 글씨의 두각을 나타내어 소년 시절에 쓴 글들이 명사의 서재에 장식될 정도였다. 하지만 서울 차대로 인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다만 당대의 석학들인 이동무, 유득공 등과 친분을 맺으면서 북학에 열을 올렸다. 그가 9살 연상인 이동무와 평생을 나누는 벗이 된 것은 그들의 출신이 모두 서울인데다가 시와 북학에 대한 열정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연을 맺은 뒤로 줄곧 함께 활동했다. 그리고 둘의 뜻이 북학에 있음을 깨닫고 박지원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또한 북학파의 시조로 일컬어지던 홍대용의 가르침도 구했다. 당시 북학을 추구하던 무리들은 한결같이 북경을 방문하여 그곳의 선진 문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을 소원하였다. 홍대용과 박지원 주위에 많은 청년들이 모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박제가는 그 청년 무리들 속에서 서울 출신인 유득공과 양반 출신인 이서구를 만난다. 1776년 그의 나이 27세 때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자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왔다. 왕위에 오른 정조가 즉시 규장각을 설치하여 많은 실력 있는 젊은 학자들을 그곳에 유치한 것이다. 이때 그는 이동무, 유득공, 이서구 등과 함께 건현집이라는 사가시집을 출간하여 청나라에까지 그 명성을 얻는다. 이듬해 정조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서울 차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 허통 절목을 공포했고 이 덕택으로 박제가는 꿈에도 바라던 북경을 갈 수 있게 되었다. 1778년 그와 이동무는 정조 등극 이후 영의정이 된 남인의 체제공을 수행해 청나라 사은사 행렬에 합류했다. 북학의 조예가 깊고 학문이 뛰어나다는 정평이 나자 방문단의 수행원으로 간택되었던 것이다. 3개월에 걸친 여행을 하면서 박제가는 대단한 열정을 보이며 청나라의 문명을 살피기 시작했다. 홍대용의 소개로 이조원, 반정균 등의 청나라 학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꿈에도 그리던 문명의 이기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으로 그것들을 접하며 체험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의 기록들은 기국 후 북학의라는 대논문으로 묶여졌다. 내외 2편으로 된 이 책의 4편에는 수레, 배, 성, 벽, 궁실, 도로, 교량, 소, 말 등 생활에 필요한 기구와 시설들이 서술되었고 외편에는 전제, 농잠 총론, 과거론, 관론, 녹제, 재정론, 장론 등의 정책과 제도가 서술되었다. 그는 이 논문 속에서 중국의 생활도구와 조선의 것을 비교하기도 했지만 국가정책과 제도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과거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제를 적극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생산보다는 소비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국제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북학의를 통해 북학의 개념을 정리한 그는 정조의 서울 차대 폐지책에 의해 1779년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등의 서울 출신들과 함께 규장각의 검사관이 되었다. 그는 이로부터 13년간 규장각에 머물면서 그곳에 비장된 서적들을 탐독하는 한편 정조를 비롯한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과 사귀면서 수많은 책들을 교정하고 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줄곧 정조에게 신분적 차별을 없애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공업을 장려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이를 위해 청의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790년 건융제의 팔순절에 정사 황인점을 따라 두 번째 중국길에 올랐으며 돌아오는 길에 왕명에 의해 연경에 파견되었다. 훗날 순조인 원자의 탄생을 축하한 청나라 황제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검사관이던 그를 정상품 군기 시정에 임시로 임명하여 별자사절로 보낸 것이다. 하지만 정조의 이 같은 배려에 정권을 쥐고 있던 양반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북학파가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여지없이 명나라의 은혜를 망각하고 침략한 만주족을 존중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묵살해버렸다. 이에 그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거의 제도와 관습에 사로잡혀 안일한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곤 했다. 권력층과의 이러한 대립은 결국 그의 말로를 불행으로 몰고 갔다. 1800년 실학의 탄탄한 후원자였던 정조가 죽자 정권을 장악한 노론 벽파는 천주교 금지를 명분으로 남인 일파를 완전히 숙청하고 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천주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실학파 학자들을 대거 제거하였다. 박제가 역시 제거 대상의 주요 인물이었다. 노론 집권층은 신유 사옥을 조작해 그를 가담인물로 지목했다. 그는 반역 혐의를 끝까지 부정하며 묵묵히 고문을 받았으며 결국 두만강변의 종성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1804년 유배에서 풀려나 향리로 돌아왔으나 이듬해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당시의 학자들은 박제가를 두고 지나친 개혁론자라고 비판하였다. 그것은 그가 봉건사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문물을 통해 조선 사회의 질서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그의 개혁론은 권신들에 의해 번번이 묵살되었지만 정조는 언제나 그의 의견에 동조해 주었다. 그러나 정조는 그의 개혁론을 전적으로 수용할 입장이 못 되었다. 그 때문에 박제가의 개혁론은 한낱 이상주의로 취급되고 말았다. 즉 지나치게 앞서갔던 탓으로 동조 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많은 선각자들은 박제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신분차별 타파는 시대적 사명이고 새로운 세계관의 정립은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다. 순조실록. 순조의 등극과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순조대는 17, 18세기를 통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농민층의 사회의식이 성장하는 시기였다. 그런가 하면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정치의 기강이 문란해져서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각종 비기와 참설이 유행하는 등 일대 사회 혼란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순조대의 정치적 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후의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천주교 박해를 들 수 있다. 벽파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맡으며 정적인 시파와 남인들을 치기 위해 천주교를 박해한 신유 박해, 순조의 친정 뒤에 이어진 을의 박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만에 달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이어졌다. 또한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밀란들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순조는 정조의 둘째 아들이며 수빈 박씨의 소생이다.
정조와 선빈성씨 사이에 난 무녀세자가 일찍 죽자 정조 24년 1800년 정월에 왕세자에 책봉되고 이해 6월 정조가 승하하자 7월에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다. 그러자 영조의 계비이며 대왕대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동했던 벽파의 실세 김기주의 누이로 벽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인물이었다. 옥새를 거머쥔 정순왕후는 우선 친정 육촌오빠인 김간주를 2조 참판직에 앉히고 벽파들을 대거 등용한다. 권력을 잡은 김간주, 심한지 등은 정조의 탕평을 보좌했던 인물들을 대거 사륙함으로써 벽파 정권을 수립한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즉시 왕의 즉위를 공포하는 글에서 척사를 표방했다. 이는 곧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정순왕후가 천주교를 탄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첫째가 왕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군신 간의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조선의 지배윤리인 유교윤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천주교의 위험성을 미연에 막는다는 것이요. 둘째가 천주교를 공부하거나 믿는 사람 중에 벽파의 반대파인 시파나 남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천주교도를 잡아들이는 것은 곧 유교윤리를 받든다는 명분도 얻을 뿐더러 반대파인 정적을 제거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실권을 잡자마자 척사를 단행했던 것이다. 순조 1년에 들어서자마자 정순왕후는 곧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고 천주교도를 잡아들이기 위해 오가 작동법을 썼다. 이는 본래 5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서 서로 강도, 절도 같은 범법행위가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치안유지법이었다. 그 방법을 천주교도 색출에 동원하여 5집끼리 서로 천주교도가 있는지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였다. 그 중에 한 집에서라도 천주교 신자가 나오면 5집이 모두 화를 입게 되는 악명 높은 오가 작동법을 써서 전국을 피바다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넘었는데 이 중에는 진짜 천주교 신자도 있었지만 애매하게 연루돼 죽은 이도 많았다. 당시 잡혀 죽거나 귀양을 간 시파나 남인계 인물로는 이가환, 권철신, 이승훈,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등이 있다. 신유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가리켜 신유사옥이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정순왕후는 완전한 벽파 중심의 조정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정순왕후가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파였던 김조준의 딸을 순조의 비로 맞아들인 일이었다. 1800년 정조 24년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정조의 뜻이 결정되었으나 정조가 갑자기 죽어 삼간택이 연기되었다. 이때 정순왕후의 육촌오라비인 김간주와 고뉴 등의 방해가 있었으나 결국 1802년 순조 2월 왕비로 책봉되었다. 한편 왕의 친정 뒤에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어 1815년 을해년에는 경상, 충청, 강원도의 신자들을 죽이고 1827년에는 충청 전라도의 교인들을 검거해 혹독한 탄압을 가하였다. 1804년 순조가 15이 되던 해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거둠으로써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곧 정조의 유탁을 받은 영암보원군 김조순 일문에 의한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김조순은 본래 정조편에 서 있던 시팍의 일문이었으나 규장각 대교 당시 탕평을 건의하는 등 당색을 드러내지 않는 처신으로 벽파 세상이 된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기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정순왕후는 근 5년 동안의 수렴청정을 거두고 물러앉은 뒤 1년 만에 죽는데 벽파의 기둥이었던 정순왕후가 죽자 벽파는 다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동안 실권을 잡고 있던 김간주는 정조의 뜻을 배신한 죄와 왕비의 삼간택 방해를 방조한 제목으로 귀양 가다가 병사하고
정순왕후의 오라비인 김기준은 이미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조를 해치려 한 제목으로 역적의 율로 다스려졌다. 이후로 국왕의 장인인 국구가 된 김조수는 나이 어린 왕을 곁에서 모시면서 세도 정치의 첫 장을 열게 된다. 후대 사가들은 김조순이 그런대로 청류임을 표방하며 어떤 종류의 벼슬도 사양하며 오로지 국왕의 보필에 전념을 다했다고도 하지만 벽파가 물러난 조종의 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안동 김씨 일문이었다. 이들이 조종의 요직을 모두 차지해버리니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 견제할 세력이 없는 정권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안동 김씨 일문이 요직에 앉아 한 가문의 영달을 위해 갖가지 전횡과 뇌물수수를 일삼으니 공평한 인사의 기본인 과거제도가 문란해지고 매간매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정치기강이 무너지고 신분질서의 급속한 와해와 함께 왕조사회의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정치기강이 문란해져 탐관오리 등이 횡행하고 농민층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자 농민층의 항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세도 정권의 성립 초기부터 시작된 농민들의 밀란이 전국 각지에서 5차례에 걸쳐 크게 일어났으며 마침내 순조 11년 홍경래의 난으로 발전했다. 서북인 차별대우 철폐와 세도 정권의 가렴주구 혁파, 정도령의 출현 등을 기치로 내세운 이 반란은 몰락 양반과 유랑 지식인, 서민 지주층의 재력과 사상이 결합되어 나타난 대규모 반란으로서 단순한 농민 반란이 아니라 체제 변혁까지 도모하는 정치적 반란이기도 했다. 광산 노동자 빈농 유민들을 봉기군의 중심 부대로 삼고서 홍경래 스스로 평서 대원수라 칭하고 각지에 경문을 띄워 출병했다. 그리하여 거병한 지 열흘 만에 광군의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가산 정주 등 청천강 이북 10여 개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나 곧 광군의 추격을 받은 봉기군은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정주성으로 후퇴에 들어간다. 정주성으로 퇴각한 농민군은 보급로가 끊긴 채 무려 4개월 동안 광군과 대치하다가 1812년 4월 마침내 광군에 의해 제압됐다. 이시왕조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새로운 정치체제를 기치로 내걸었던 이 난은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잠옷 큰 것이었다. 홍경래의 난은 농민층의 자각을 가져왔고 조선 후기 사회의 붕괴를 가속화시킨 사건이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밀란과 역모 사건이 끊이지 않았으며 순조 21년에는 서부 지방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10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순조의 34년 재위 기간 중 19년에 걸쳐 수재가 일어나는 등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았다. 순조는 집권 초기에는 정순왕후를 둘러싼 경주 김씨 일문 아래에 있었고 친정을 하게 된 15세 이후로는 장인인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 김씨 일문 아래에 있었다. 순조 역시 세도 정권의 전횡을 모를 리 없었기에 풍양조씨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서 풍양조씨 일문을 중용하고 1827년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함으로써 안동 김씨의 세도 정권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외척 세력인 풍양조씨 일문의 세도 정권을 만들어냈을 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당시의 세도 정권은 당쟁이 없는 대신에 반대파가 없는 독재 정권으로서 민생과 사회 문제는 도외시하고 일문의 영달과 영예에만 관심을 쏟게 만들었다. 한편 학문을 좋아하는 순조는 20권 20책에 달하는 개인 문집인 순제고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학문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양현전심록, 대학유의, 동문희고 등을 간행하게 하였다. 순조는 34년간의 치적을 남기고 1834년 11월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순원왕후 김씨에게서 일남 사녀를 두었으나 효명세자가 22세의 젊은 나이로 죽자
손자인 환으로 하여금 왕통을 잇게 한다. 그의 능호는 인능으로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다. 헌종실록. 헌종의 주기와 조선사회의 총체적 위기. 헌종시대는 내의외한으로 후기 조선사회의 붕괴조짐이 드러나던 시기였다. 안으로는 순조대부터 시작된 세도정치의 여파로 관리 임명의 근간이 되는 과거제도 및 국가재정의 기본인 전정, 군정, 환곡, 삼정의 문란 등으로 전국이 혼란해졌으며 제위 15년 기간 동안 9년에 걸쳐 수재가 발생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그치지 않았다. 또한 순조대부터 시작된 천주교 탄압은 기해 박해로 이어져 훗날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연안에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양선의 출몰로 민심이 소란해지는 등 내후외한이 그치지 않아 어린 나이에 즉위한 헌종으로서는 치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헌종은 순조의 손자이자 후의 익종으로 주전된 효명세자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풍운부원군 조만영의 딸 신정왕후다. 1827년 7월 18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태어났으며 1830년 순조 30년에 왕세손에 책봉되고 1834년 순조가 죽자 8세의 어린 나이로 경희궁 수정문에서 즉위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관계로 순조의 비인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다가 헌종이 15세 되던 해인 1841년에야 비로소 친정을 하게 된다. 헌종대에는 17, 18세기부터 시작된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로 농민층의 분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도시나 광산으로 흘러들어가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 빈민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부농층과 부상인들이 생겨나면서 천민에서 양민으로, 양민에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일이 빈번해졌는데 이는 조선사회를 지탱해왔던 신분 질서와 봉건제도의 붕괴 조짐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재와 정연병의 창궐로 민생이 악화되었으며 삼정의 문란이 가중되어 살던 곳을 버리고 유랑하는 유민들이 급격하게 불어났다. 헌종 1년 수렴청정을 시작한 순원왕후 김씨는 홍경래 난의 사후수습 겸 민심안정책으로 서북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관리로 등령할 것을 교시한다. 헌종이 10살이 되던 1837년 3월 영흥부원군 김조근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고 4년 뒤에 가래를 올렸다. 그러나 왕비가 병에 걸려 돌연히 죽자 1844년 10월 익풍부원군 홍재령의 딸을 계비로 맞이한다. 한편 순조대부터 시작된 천주교 탄압은 헌종대에서도 계속 이어져 1838년 헌종 4년 봄부터 다시 천주교 탄압을 강화한다. 기해년에 일어난 박해라 하여 기해박해라 부르는 이 박해에서는 조선에 들어와 있던 앙베르, 샤스탕, 모방 등 프랑스 신부와 유진길, 정하상 등 천주교 신자가 다수 처형된다. 헌종은 이해 11월에 천주교를 금한다는 척사유눔을 반포하여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천주교를 금하는 교서를 내린다. 1840년 헌종 6년 12월에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자 안동 김씨의 세력이 다소 위축되면서 풍양조씨의 세력이 우세해진다. 풍양조씨는 헌종의 모후 조대비의 일문으로서 조대비의 부친인 조만용이 그 거두이다. 조만용은 어영대장, 훈련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헌종을 보호하는 한편 그의 동생 조인영과 조카 조병헌, 아들 조병구 등을 요직에 앉혀 세도를 확립한다. 그 후 5, 6년간 풍양조씨 일문이 현달하더니 일문의 내부 알력과 1846년 조만영의 죽음을 계기로 정권은 다시 안동김씨 일문으로 넘어간다. 헌종대에 정권을 잡아 안동김씨를 견제한 풍양조씨 일문은
정권 경쟁에만 급급하여 민생 문제와 사회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사회적인 모순을 격화시켰다. 그 결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물론이요, 그로 인한 삼정의 문란을 초래했다. 헌종대에는 사회가 불안하고 민심이 이반되는 틈을 타서 두 번의 모반 사건이 일어난다. 헌종 2년에 있었던 남응중의 모반과 헌종 10년에 있었던 민진용의 옥이 그것이다. 1836년 헌종 2년에 충청도로 내려가 있던 남응중은 남경중, 남공원 등과 모의하여 정조의 아우인 은홍군의 손자를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도총집, 남경중을 자총집으로 하여 청주성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방 이속의 고변으로 사전에 발각되어 남응중 등은 체포되어 능지처참을 당하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1844년 헌종 10년에 있었던 민진영의 용모는 안동 김씨의 세도가 풍양조씨 일문으로 넘어가는 권력의 공백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왕조의 위엄과 권위가 어느 정도 실추되었나를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의원 출신인 민진용은 그의 뛰어난 의술로 이원덕, 박순수, 박시웅 등을 포섭해 정조의 아우 은홍군의 손자 원경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그들은 특히 하급 무관들을 동지로 규합한 뒤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사전에 발각되어 관련 주모자는 모두 능지처참을 당하고 은홍군의 손자 원경은 사사된다. 별다른 정치적 세력도 없는 중인이나 몰락 양반이 일으킨 이 두 모반 사건은 당시의 상황이 누구나 왕권을 넘볼 만큼 왕권이나 정치권이 우습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헌종 11년에는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제주도와 서해안을 불법 측량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자 조종은 청나라를 통해 광동에 있는 영국 당국에 항의하기에 이른다. 또한 철종 12년 6월에는 프랑스 제독 세실이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충청도 외연도에 들어와 왕에게 국서를 전하고 가는 사건이 발생해 한때 조종을 긴장 상태에 몰아넣기도 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체포되어 사교를 퍼뜨리고 국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7월에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에 처해진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이듬해 청나라를 통해 프랑스에 답신을 보내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서양에 보낸 최초의 외교문서가 되었다. 헌종 14년에는 이양선들이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도 등지에 빈번하게 출몰하여 백성들의 민심이 크게 동요되는 등 국내외적인 위기가 조성된다. 이때부터 조선은 이양선을 앞세운 서구 열강들의 통상 위협과 문호 개방 요구를 막게 되는 등 본격적인 외세 대응기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정세나 주변 정세에 어두웠던 조정에서는 이양선의 출몰이나 위협에 별다른 방책도 세우지 않은 채 각각 권력의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한편 학문을 좋아하고 글씨를 잘 썼던 헌종은 재위 기간에 열성지장, 동국사략, 삼조보감 등을 찬수하게 하는 등 학문적 지적을 쌓기도 했다. 14년의 재위 기간 중 6년의 수렴청정 기간을 제하면 9년의 짧은 친정 기간을 갖게 되는 헌종은 그나마 이 기간 중에도 세도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권을 잡기 위한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일문의 권력 투쟁에 휘말리다가 적절한 민생 안정책도 세우지 못한 채 23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족으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헌종은 효원 왕후 김씨를 비롯하여 2명의 아내를 두었으나 1849년 6월 6일 창덕궁에서 후사 없이 죽었다. 능원은 경릉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있다. 철종실록
농부에서 제왕이 된 강화도령 원범. 철종시대는 순조대부터 시작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절정을 이루던 때였으며 세도 정치로 인한 탐관오리들의 전횡으로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해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안동 김씨가 계속 실권을 잡게 되는 배경에는 대왕 대비인 순원왕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는 손자인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조대비의 척족인 풍양조씨 일파가 왕위를 세울 것을 염려하여 재빨리 손을 썼다. 그도 그럴 것이 헌종의 6촌 이내에 드는 왕족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7촌 이상의 왕족은 몇 명 있었다. 후대의 왕은 본래 학렬로 따져 동생이나 조카뻘이 되는 자로 왕통을 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왜냐하면 종묘에서 선왕에게 제사를 올릴 때 학렬이 높은 이가 학렬이 낮은 이에게 제사를 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동 김씨 척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헌종의 7촌 아저씨뻘이 되는 강화도령 원범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안동 김씨 척족들은 기왕의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가의 법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횡을 저지른다. 철종은 사도세자의 증손자이자 정조의 아우 은홍군의 손자이다.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가 세손이 되자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이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할 것이 염려되어 새 왕자를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이 일이 발각되자 정조의 이복 동생인 막내 아들 은정군은 자결하고 은홍군과 은신군은 제주도로 유배되나 은신군은 제주도에서 병사하고 은홍군은 강화도로 유배지를 옮긴다. 사도세자와 숙빈 임시 사이에서 태어난 은홍군 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큰아들인 상계군 다음은 1779년 정조 3년 홍구경의 음모로 모반죄로 몰려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자살하였다. 한편 은홍군의 아내 송씨와 큰며느리 신씨는 1801년 순조 1년에 천주교 신자로 사사되면서 은홍군 인도 사사되었다. 그러던 중 1844년 헌종 10년에 민진용이 반역을 도모하였다. 순조 말기부터 김유군과 김웅군에 의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다가 헌종 10년에 이들이 물러나자 권력의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반역을 깨한 민진용은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의술로 은홍군의 아들 이강과 은홍군의 손자 원경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이원덕을 포섭했다. 그들은 은홍군의 손자이자 이강의 아들인 원경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모의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모두 능지처참을 당하고 마는데 이것을 민진용의 옥이라 한다. 여기에 연루되어 전계 대원군 이광의 첫째 아들 원경이 사사된다. 여기서 둘째 아들 경운과 셋째 아들 원범만이 살아남는데 이들은 또다시 강화도로 유배된다. 이리하여 천혜고아가 된 두 사람은 강화도에서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살던 중 5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원범에게 왕통을 이으라는 교지가 내려진다. 그가 바로 후에 대왕 대비 순원왕후의 명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철종이다. 이때 그의 나이 19세였으며 학문가는 거리가 먼 농부였다. 1849년 6월 6일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벼랑간 명을 받은 원범은 봉영의식을 행한 뒤 6월 8일 덕안군에 봉해지고 이튿날인 6월 9일 창덕궁 희정단에서 관례를 행한 뒤 인정문에서 즉위하였다. 나이가 어리고 학문을 연마한 바 없다는 이유로 1851년까지 대왕 대비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철종이 21세 되던 1851년 9월에는 대왕 대비의 근친 김문군의 딸을 왕비로 맡게 되었다.
그 뒤 김문군이 영훈부원군이 되어 국사를 돕게 되니 순조대부터 시작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계속되는 셈이었다.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은 둘째를 제치고 셋째인 원범이 왕위에 오르게 된 내력이다.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둘째 경흥은 아마도 강화도에서 병사하지 않았나 싶다. 세도 정권 하에서의 철종의 친정. 세도 정권의 막강한 힘과 독단 앞에 선 철종은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없는 불우한 왕이었다. 빈민 구제책이나 이재민 구율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기도 하지만 짧은 학문과 얕은 경륜에 대한 철종 자신의 자격지심과 순조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막강한 세도 정권의 바람을 막아내고 삼정의 문란을 혁파할 개혁의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임술밀란 등 전국적인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철종은 즉위 3년 후인 1852년부터 친정을 하게 되지만 정치의 실권은 여전히 안동 김씨 일족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철종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민생을 돌보는 데 남다른 애정과 성의를 보였으며 철종 말기에 일어난 밀란의 수습과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의 실권이 안동 김씨 일파에 있었고 그들의 전행으로 탐관오리가 득실거리고 삼정이 문란해져서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1862년 철종 13년에 드디어 진주에서 탐관오리의 학정에 반발하여 밀란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철종은 삼정이정청이라는 특별기구를 설치해 밀란의 원인이 된 삼정구패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하는 한편 모든 관리에게 그 방책을 강구하여 올리게 하는 등 밀란 수습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세도 정치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안동 김씨의 강고한 세도 앞에 그 뜻을 펴지 못한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권이 절정에 달해 있던 철종대는 그들의 도전할 만한 다른 정치 세력의 성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안동 김씨 일무는 왕족 중에서도 나중에 왕위에 올라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자가 있으면 미리 처단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대원군의 형 이하전의 죽음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당시 철종은 이미 세도가의 첩자 등이 온 궁중에 퍼져 있었을 것으로 믿었고 자칫하면 임금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철종은 이렇듯 계속되는 안동 김씨 일파의 전행에 마땅히 대항할 방법이 없자 자연히 국사를 등한히하고 술과 궁녀들을 가까이 했다. 술과 여색에 빠지게 되자 본래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철종은 급속도로 쇠약해져서 1863년 12월 8일 제위 14년 만에 33세를 일기로 죽고 말았다. 혈육으로는 수기 범씨 소생의 영해옹주가 하나 있어 금능이 박용효에게 출가시켰다. 철종은 죽은 뒤 경기도 고양의 희릉 오른편에 예장되었으며 능호를 예능이라 하였다. 고종 순종실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빠진 이유. 일제강점기에는 실록이 쓰이지 않다가 순종이 죽은 뒤 조선 총독부 산하 이왕직이라는 기구에서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0일까지 고종과 순종의 기록을 실록이란 이름을 붙여서 편찬했다. 비록 실록이라는 이름은 붙었고 관에서 공인한 최종 편집본이라 조약 대외공문서 등에 대한 기록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 조선 왕조의 전례에 따라 실록청을 열어서 편찬한 실록이 아니고 일제의 불리한 부분이 누락 혹은 왜곡되었다. 고종실록의 을미사변 내용을 보면
미우라 고로가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는 구절은 단 한 문장도 없고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을 안타깝다고 하며 광무개혁에 뛰어난 성과를 싣지 않고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고종이 무능했고 일제가 근대화를 시켜줬다는 주장도 일제의 왜곡이 가득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자료로 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보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서도 빠져 있다. 고종실록, 순종실록은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 등의 주요 간찬 사료를 채택하여 쓰여졌고 주요 조서, 칙령, 법률, 조약문 등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사실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일제의 정략적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기에 역사학자들은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의 정부 기록은 일본의 편집이 거의 없는 승정원 일기를 사용하며 윤치호 일기 등 개인 문집들 또한 많이 참고한다.